이번부터는 이제 소득세 들어갑니다. 우리 그 부동산세법은 16문항 중에서 소득세 이것까지 합쳐서 양도소득세까지 합쳐서 소득세 부분은 6문제, 뭐 최근에는 뭐 7문제도 출제되고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요번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하는데, 자, 그중에 오늘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득세에 대한 내용 잠깐 보고 갑니다. 종합소득. 자, 소득세에서는 소득세 전체적인 내용 기본적인 거 조금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는데 임대사업도 있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도 있고 또는 주택을 새로 지어서 파는 주거용 건물 공급 및 개발에 관한 업,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임대가 핵심이에요. 임대. 여러분 부동산 매매는 양도소득세에 가서 또 설명드릴 건데, 자 보세요. 개인이 부동산을 어쩌다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양도소득세로 내요.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여러 번의 사업이 뭐예요? 어쩌다 하는 건 사업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주 아침부터 너무 속된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편이 또는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 어쩌다 그거 이혼해야 돼. 그죠? 예, 근데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사업하는 거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조업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유통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건설업을 하든 청춘사업을 하든 사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남편이 어떤 여성이랑 만나 부인 말 몰래? 그러면 부인한테 찾아가서 그 상대방한테 가서 뭐라 그래? 당신 때문에 가정의 파탄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해서 위자료 받아서 살림살이하고, 그죠? 또 남편이 또 다른 사람 또 만나면 거기 가서 또 뭐하고 위자료 받았어요? 사업이잖아. 계속적으로. 보약도 좀 지어지고. 근데 어쩌다 한 건 이건 재질이 나쁜 거야.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을 어쩌다 팔면 뭐고? 양도소득세. 근데 지속적으로 사는 거, 사고 팔고 이거 사업이잖아. 무슨 사업? 매매. 이건 사업소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비중 많이 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소득세 개념 먼저 보고 갑니다. 소득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에 있고 요약집에는 69페이지가 있는데, 소득세는요 개인이 버는 거에 대해서 내는 게 소득세죠. 그러면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자, 회사는 개인 회사는 법인이 아니니까 소득세네. 개인과 똑같이. 근데 개인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등기를 했으면 법인이죠. 그때는 법인세로 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인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옛날에는 5천만 원 이상 그랬는데 지금은 업종이 다양화가 돼가지고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회사 설립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법인 많이 설립해. 1000만 원씩 5개 설립해 회사. 땡땡땡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홍길동. 그거 가지고 법인 등기하고 뭐 만들어? 법인 카드 만들어서 장보고 생활하고 그걸로 해서 회사에서 비용으로 떨어주고. 그죠? 돈 많은 사람 그렇게 해서 법인 카드 만들어가고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주면서 너 이거 생활비 500만 원만 써 한 달에. 정해주고. 그러면 아들은 자기가 버는 건 뭐하고 자식들은 저축하고, 그리고 법인 카드로 생활비 쓰고. 돈 있는 집은 다 그렇게 해요. 법인 설립해서. 없는 사람만 그냥 몇 천만 원 줬는데 그것 때문에 증여세 고민하고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카드로 만들어서, 법인이 아니래도 부모 카드 만들어서 자식한테 주고 너 이걸로 사용해. 그러고서 5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이면 1년이면 6천만 원.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씩 세금 1도 없이 그냥 증여할 수 있죠. 그런 걸로 해야지. 그래서 개인별, 이거는 개인이 내는 게 소득세다. 그러면 개인인데, 이때 개인별 그랬어요. 소득세는 부부라도 뭐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 남편의 이름으로 발생한 건 남편, 부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건 부인. 그럼 공동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각각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사업자로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열거주의. 여러분, 소득세법은 이러이러한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이 이러이러한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라, 이렇게 소득세법에 소득의 종류를 8가지를 열거해 놨어요. 그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열거되지 않은 건 돈을 벌었어도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과세 방법 그랬죠.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개인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과세할 때는 6가지 소득은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있고, 어쩌다 발생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따로 띄어서 분리과세한다. 분류과세. 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분류. 여러분, 여기서 분리과세, 중요한 건 아닌데 분리과세하고요, 분류과세하고 틀려요. 분류는 뭐야? 다른 소득에 합치지 말고 따로 분류, 구분해라, 이거고, 요 분리는 뭐냐? 분리는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뭐한 거? 공제한 거. 공제하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건 이미 소득세를 계산했죠? 그러면 또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게 분리과세, 원천 징수한 거. 여러분, 일용 근로자는 하루에 돈 버는 거 일당 받을 때 세금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받잖아요. 그건 소득세 계산한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 이거는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분류,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고 분리과세가 있다. 분류과세,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세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야 되겠죠. 차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득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5% 이와 같은 기본 세율이 있는데, 우리 가장 핵심이 되는 양도소득은 별도로 세율이 있어요. 요 세율도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등기하고 팔았느냐,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어떤 거 팔았느냐에 따라서 70%, 60%, 50%, 40%, 30%, 20%, 10%까지 세율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소득세는 6에서 몇 프로? 45%로 되어 있고, 소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본인이 뭐하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러분이 벌은 소득은 이번 연도 언제?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1년 동안 개인이 벌은 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하라. 우리가 공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예외야. 양도소득세는. 자, 그러면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득의 구분 봅니다. 아까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때 분류과세가 있고 종합소득이 있다 그랬는데, 보세요. 누구? 개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 벌은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게 소득세라고 그랬죠.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야? 개인.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 개인은 소득세. 그죠? 그럼 개인은 앞으로 나오는 용어가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은 자연인,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뒤에서 과세의 범위가 틀린데,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벌은 것도 소득세 내고, 외국에 나가서 벌은 것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내야 돼. 거주자는. 그런데 비거주자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 그래서 자연인, 개인은 1년 동안에 발생한 뭐가 있어요? 소득이 뭐예요? 이익이죠. 여러분, 소득이 뭐라고요? 이익이 뭐야? 수입에서, 벌은 거에서, 벌은 게 소득이 아니라 벌은 거 수입, 거기서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니야. 빼. 그럼 이익이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한다? 소득.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소득세법에 8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은행에 예금에서 붙은 거 무슨 소득? 이자 소득 있죠. 예, 이자 소득. 그리고 주식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서 돈을 벌면 회사가 세금 내야 되겠죠. 그리고 남는 거 누구? 투자한 주주들한테 나눠줘야죠. 그래서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배당금 받은 거. 그리고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교육사업을 하든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소득은 개인회사고 법인 등기를 안 했을 때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점 같은 거 전부 다 사업이죠. 자, 직장 다니면서 받는 거 무슨 소득? 근로소득이 있고, 그리고 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거 무슨 소득? 연금소득. 일정 금액 초과하면 세금 내야 돼요. 또 어쩌다 발생한 거 있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닌 거. 예를 들어서 간첩 잡아서 보상금 받거나, 그죠? 또는 뭐 유실물을 습득해서 받는 거, 일정 기간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일시적인 거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퇴직해서 받는 무슨 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부동산 어쩌다 팔았다.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몇 가지? 8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그런데 여기서 이 6가지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는 합쳐. 예? 6가지는 합쳐요. 6가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종합소득. 그러면 이 소득은요,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있던 2개가 있던 6개가 있던 합쳐서 계산한다 얘기예요.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종합소득.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종합소득. 그죠? 그래서 소득세 내야 되고 이때 요걸 합쳐서 뭘로 낸다? 종합소득세로 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다가 받은 퇴직금 있죠? 퇴직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합치지 말고, 왜? 자주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퇴직금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 나오니까 자주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분류, 여기 합치지 말고 따로 구분해라. 분류가 있어요. 분류. 요거만 가지고 따로 계산해. 다른 거랑 합치지 않아요. 요거 따로 계산해서 뭘로 내라? 퇴직소득세 내는 거예요.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어쩌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따로 분류, 따로 띄어. 다른 거랑 여기랑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득에 합치지 말고 따로 과세하라. 분류 과세. 뭘로? 양도소득세.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크게 3가지예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 퇴직소득세 내는 사람,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1년 중에 이거를 3가지 다 내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 2가지만 내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죠? 3가지 다 내면 인생 끝이야. 3가지 다 내면 연식이 다 된 거야, 사람으로 얘기하면. 3가지 다 세금 낸다. 어떤 거요? 생각해봐요. 김포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직장생활 30년 하다가 정년퇴직 5월 달에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받고 김포에 있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시골로 다 향했네. 다 내야지, 세금. 다 내야 돼. 왜? 30년 동안 직장 다녔죠?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뭐 받았어? 월급 받았잖아, 근로소득. 그럼 내년에 가서 뭐 내야 돼? 종합소득세 내야죠. 그죠? 30년 동안 다니다가 뭐 받았어?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김포에 아파트 팔았죠? 양도소득세 내야지. 이렇게 3가지 다 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만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공부할 것이 뭐냐? 부동산 세법은 양도소득은 당연히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여기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소득만 따로 띄어. 부동산 무슨 업? 매매, 임대, 그리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옛날에는 주택을 지어서 파는 주택 신축 판매업을 명칭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파는 건 옛날에는 건설업 그랬는데 지금은 명칭이 뭐라고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아파트 지어서 파는 회사는 건설업이라고 안 하고 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그럼 상가 건물 지어서 파는 건 매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 지어서 팔 때 일반 주택이 아니라 상가 같은 거 지어서 파는 건 뭐? 매매.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해가세요? 기존 부동산 사다가 파는 건 매매업.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일이 온다 3번. 이해가세요? 자, 근데 이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 뭐다? 임대가 뭐예요? 부동산? 임대, 빌려주고 받는 거죠? 예,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다. 근데 공부는 요거 임대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참고로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과세기간 및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은 첫 번째. 자, 과세기간은 매년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 과세기간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소득세는 매년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벌은 소득은 합쳐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합친 거다. 이해가세요? 예. 그럼 여기 하나 보세요. 소득세는 1월 1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며칠? 31일. 요것을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 요 기간에 1년 동안 발생한 요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해서 익년, 그러면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내라. 그래서 이걸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 있죠? 양도는 지금 했는데 내년에 5월 달에 내라 그러면 세금 낼 거 안 내고 다 뭐해? 써버리면, 소비해버리면 내년에 가서 세금 낼 돈 없죠? 그럼 대출 받아야지. 대출 못 받으면 세금 못 내니까 국가가 세금을 못 받으니까 손해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지금 부동산 팔았을 때 생긴 이익에 대해서 빨리 신고 납부하라.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가 중요한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뭐가 있다고요? 예정신고. 이거 아니야. 빨리 내라 이거야, 예정신고. 그래서 뒤에서 공부할. 참고로 만약에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11일. 10일. 이날 부동산을 뭐 했어요? 양도해서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죠? 예. 9억 주고 산 부동산을 10억에 팔았어요. 9억 주고 산 부동산을 10억에 팔았다. 매매 차이가 얼마? 이게 양도소득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년도 언제? 5월 달에 여러분 1억이면은요 1950만 원 정도 나와. 세금이. 예? 양도소득세 1950만 원 정도 나와. 이 세금을 언제 내라고? 내년 5월 달에 내라. 그러면 1년도 더 남았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세금 낼 돈을 고스란히 은행에 뭐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했다가 내년에 5월 달에 찾아가지고 세금 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 우리는 그 꼴을 못 보잖아. 이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이라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재산을 증식.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대출 받아서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이것을 펀드에 투자해서 날려버리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날리거나 주식 사서 날려버리면 내년에 세금 못 내네? 그럼 국가가 손해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빨리 내라. 오늘 팔았잖아요.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날짜 계산 번거로우니까 2월 달에 팔았으면 1일 날 팔던 10일 날 팔던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야. 그럼 언제야? 4월 말까지. 4월 며칠? 말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예정신고예요. 양도소득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뭐를 하면 예정신고 납부하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하면 가산세부터. 그리고 뭐 해야 돼? 확정신고해야 돼. 매맞고 할래? 안 하고 안 할래? 안 하고 되는 게 낫죠. 안 하면 가산세부터 여기서 내야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이게 아니라 뭐다? 예정신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세는 1년 동안에 발생한 걸 내년도 언제? 5월 1일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 소득 있는 사람이 중간에 뭐 했어요? 예? 사망. 죽었어요. 죽은 사람도 소득세 내야죠. 누가 내? 상속받는 상속인한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언제까지 소득세 계산해?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뭐한 날? 사망한 날, 요 기간까지 발생한 건 소득세 내야지. 누가 내? 상속받는 상속인.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으면 뭐 해야 돼? 상속을 포기해야 돼. 그죠? 예. 아니면 한정상속 같은 걸 해야지. 상속을 받더라도 나중에 채무 등이 뭐하면 발생을 하면 내가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구한다, 승계받는다. 이런 것, 한정상속 이런 게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뭐 하는 날까지? 사망한 날까지예요. 그럼 또 하나, 외국으로 뭐 하는 경우? 출국,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이민 가는 거. 이민 가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예, 출국하는 날까지 벌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라 이거지.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망은 사망한 날까지, 출국은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라 얘기. 참고로 요거는 6개월인데 요거 하나 보죠. 외국으로 뭐 할 때? 출국할 때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세 내야죠. 요건 언제까지 내느냐? 여러분 생각해봐.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한테 너 내년에 5월 달에 와서 소득세 내야 돼. 안 내면 너 가산세부터. 그럼 와, 너. 안 내. 그죠? 예. 북한같이 막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놓으면 몰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출국 전날까지 신고납부로 돼 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11시 20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 다 데리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를 딱 하는데 벨이 울려. 세금 안 냈다고. 예, 세금 원천징수 같은 거 다 했는데 정리했는데 한 10만 원이 누락됐네. 예, 그래서 10만 원 내야 돼. 카드 결제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결제하고 지금 몇 시에? 11시 20분. 지금 출국 못해. 공항에서 기다렸다 오늘 밤 12시 땡 하면 지나서 가야 돼. 왜? 법이 그렇잖아. 출국 전날까지 내고 다음날 가라 이 얘기야. 그럼 지금 냈어도 지금 못 가. 밤 12시 지난 다음에 땡 하고 날짜가 바뀌어 나간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건 출국 전날까지. 예? 그럼 상속은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험에서 소득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기간이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7월 1일 날 개인 사업을 했어요.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이 사람은 소득세 과세기간이 어떻게 돼? 네? 7월 며칠?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사업소득에 대한 거죠. 소득세 계산해야죠. 그럼 그 전에 돈 버는 건 안 내도 되나? 내야지.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소득이 되겠죠. 뭐 직장 다녔으면 근로소득, 여기서 사업했으면 사업소득.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중간에 뭐를 했다? 사업을 했다? 과세기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예외가 없어. 이거 두 개 외에는 없다니까? 무조건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 요거는 사업하기 전에 소득. 요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 또 사업하다가 여기서 뭐 사업을 하다 폐업을 했어. 그럼 폐업할 때까지는 여기는 사업소득. 폐업은 하고 나서 돈 벌 수도 있잖아. 그런 건 별도로 소득세. 그러니까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시험에서 한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물어볼 수 있어. 나 같으면 총론에서 물어봐. 뭐라고?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간에 뭐 했다? 폐업했다. 그래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외로 끝나는 건 요 두 가지야. 죽었어요? 죽었어. 그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외국으로 출국한다? 이민 간다.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만 끝나. 요거 외에는 끝나는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해가세요? 예, 참고로만 보시고. 또 하나, 여기 납세의무.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외국에 나가서 발생한 소득 전부 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뭐 내야 돼? 소득세 내야 돼. 그럼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계산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돈 벌었다? 그럼 미국에서 소득세 냈을 거 아니야. 미국에서 벌 때는 여러분이 외국인이죠. 비거주자. 미국에 세금 냈어? 근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또 소득세 내면 이중부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다 어떻게 하라?
합산을 해서 소득세 나오면 거기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뭐하고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 추가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주자는 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머무르는 장소를 준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거주자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거주자죠. 그럼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납세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거주자는 뭐라고 한다? 무제한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무제한이 뭐예요?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벌던 외국에서 벌던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보내라, 소득세 내라,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는? 비거주자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돈 벌었는데 우리나라 세금 내야 돼? 아니잖아.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야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안에 발생한 것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내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어디서 벌은 거? 우리나라. 그러면 거주자는 국내, 국외 다 세금 내라.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은 것만 세금 내라. 여러분,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여행 왔어요. 그럼 외국인이 로또 복권 살 수 있죠? 복권 샀는데 당첨됐네? 소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왜 내야 돼? 그렇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 내년에 와서 5월 달에 돼? 그러면 와? 안 오잖아. 그래서 원천징수, 세금 빼고 주잖아. 복권 당첨금 줄 때 세금 빼고 주죠? 예, 원천징수. 자, 이렇게 해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소득에 대해서만이다. 납세자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 주소지. 비거주자는 뭘로 간다?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볍게 들으세요. 소득세 요거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인데 중간에 사망하면 사망한 날까지, 이민 가면 이민 가는 날, 출국하는 날까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데 요거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해도 기간은 똑같다. 그죠?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사업소득 중에서 무슨 사업? 임대 사업. 여러분, 부동산 임대가 뭐예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대가받은 게 임대소득이죠.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 그래서 임대소득 388페이지 요약집은 71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소득이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느냐? 그래서 임대사업의 소득은 첫 번째, 자, 부동산 그랬죠. 부동산은 뭐죠?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이거죠. 부동산. 이런 부동산을 또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용익물건 중에서 뭐가 있느냐?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이 뭐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죠. 그럼 지역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이죠. 그리고 전세권, 전세계약체계라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쫓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무슨 권? 임차권. 이렇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용익물권인 지상권이나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임차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임대차 채권이죠. 자, 이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뭐했어요? 권리를 설정되어 빌려주고 대가받는 건 무슨 소득이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예. 여러분,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전세 들어봤어요? 전전세가 뭐죠? 다른 사람 부동산에 전세계약책이라고 계약기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 줘. 예? 내가 1억에 전세계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1억 5천만 원 받고 전세할 수도 있잖아.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하죠. 그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해가세요? 또 임차권 대여가 뭐야? 임차권 빌려주는 거 전대라고 하죠. 전대 들어봤어요? 전전세하고 전대. 전대는 뭐야? 남의 부동산 월세 계약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뭐죠? 월세 주는 거. 그래서 발생한 소득. 내가 건물 자고 친해.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임대료로 5년 동안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맺었네. 그리고 내가 그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뭐 150만 원 받고 월세 받고 매달 빌려줄 수 있잖아. 예, 이렇게 해서 발생한 소득 있죠. 내가 100만 원 줬고 150만 원 받았으니까 한 달에 얼마?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소득 발생하잖아요. 예, 이런 소득. 예, 그래서 부동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슨 사업?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특별히 공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세금 부과하지 않는 게 부과를 하는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타 소득으로 가.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간다 그러면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적으면 외워야지. 중요한 줄 알고. 아니, 안 물어봐. 예? 지상권, 지역권을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설정하는 것은 임대업의 소득이다. 아니다. 그거를 알면 되는 거지. 이게 기타 소득이냐 이런 건 안 물어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는 임대업의 소득이 됐어요. 그거.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빌려주는 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죠. 근데 기본이 임대는 월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전세는 세금 안 냅니까? 예. 따로 간주임대로 계산 뒤에서 할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에 관련해서 임대소득은 그 다음에 요거 정도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소득이죠. 자, 첫 번째,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뭐하고 제공해주고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보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은행에서 뭐 받아?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그럼 은행에서 너 담보 가져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뭐라고? 야, 친구야, 내가 5년 있다가 갚을 건데 5년 동안만 대출금 갚을 때까지만 내 부동산을 좀 담보로 맡겨주면 내가 매달 얼마씩 줄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모르게 담보로 줬다니까. 이건 이제 담보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줬죠. 이제 이게 이혼 사유가 돼. 얘기 안 하고 담보 주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내 부동산을 친구 대신에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주고 친구한테 매달 돈 받고 있어. 그거 무슨 소득이다? 임대소득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것까지 임대소득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담보로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그 사람한테 친구한테 대가 받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됐어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이 상가 건물이 사거리 교차로에 있으니까 위치가 좋잖아. 이런 빌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내 건물 옥상을 좀 빌려달래. 거기다가 광고탑을 설치하겠대. 그러면 건물 망가지잖아요. 그럼 뭐 받아야 돼? 사용료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의 간판 등을 설치하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으면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광고용이나 토지가 옥상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것도 무슨 소득? 임대소득. 이런 것도 임대소득이에요. 지금 많이 옛날에 어떤 이런 대학을 막 부족하니까 대학을 많이 설립해서 운동장이 없어도 대학 설립해주면 허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죽순 학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인원이 대학 정원이 더 많아. 정원의 미달이죠. 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부실한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고속도로야 한강이요. 고속도로. 예,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임야 같은 데 있죠. 임야, 야산. 여기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예? 땡땡땡 대학. 수도권의 거의 광고는 90%가 이거야. 땡땡땡 대학 광고.
예, 이렇게 임야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 토지를. 근데 대학교에서 와가지고 여기 장소를 좀 빌려달래. 광고탑 세우겠다고. 그래서 요거 장소 제공해주고 뭐 받아?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해가세요? 토지나 가옥이면 건물이죠.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또는 토지 등에 저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도 뭘로 보겠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또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상가 건물을 지어서 팔으려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 그래서 미분양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2달, 3달 동안 이렇게 돈을 받고 장소를 빌려주는 거. 그래서 받는 것도 뭘로 본다? 전세 월세가 아니래도 임대업에서도 물어보겠다. 1호선 전철역 주변에 보면 전철역 주변에 그런 거 많아요. 예? 2달, 3개월 이렇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깔세라고 그래. 예? 점포 하나 빌려놓고 점포 3개월 동안 빌려놓고 거기다가 뭐를 해? 사업을 하는 거지. 뭐 까만 플랜카드 그냥 까만 거 해놓고 거기다가 크게 막 하얀 글씨로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할인 대매출 90%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휴대폰 회사 우리 사장님은 미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예,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이런 거. 맞잖아요. 사기는 아니니까. 치킨 살쪄요? 사람이 살찌는 거지 치킨은 살 안 쪄. 예. 그런 거 이런 거 광고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장소를 빌려서 대가를 받고 있으면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거 보였어요. 팔았어. 그건 매매업의 소득. 팔아서 생긴 건 매매업의 소득이고 팔기 전에 빌려주고 받은 건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시험에서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거. 임대업의 소득. 됐어요? 요거 애우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임대업의 소득이야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법에는 2번째, 3번째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2번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뭐 받고 싶어? 대출 받아야 돼. 근데 은행에서 뭐라 그래? 대출 받으려면 번거롭잖아. 근저당 설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은 뭐라 그래? 사장한테 야, 너 대출 받는 거 해줄 테니까 야, 너네 공장저당법에 따라 묶어서 한꺼번에 다 등기해. 왜? 뭐 토지에도 근저당 설정하고 뭐 건물에도 근저당 설정하고 생산 설비가 비싼 거 있으면 거기다 또 근저당 설정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사장한테 공장저당법에 따라 묶어서 등기하라. 그러면 목록을 쭉 해상하면 사장은 작성을 하죠. 돈 값어치는 거. 토지, 건물, 기계, 뭐 자동차, 컴퓨터까지 다 목록 작성해서 그걸 하나에 묶어서 등기를 해놔. 그게 땡땡땡 공장재단.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재단 이름으로 등기하면 거기 목록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편리하죠? 이렇게 공장재단은 민법에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 광업재단도 하나의 뭘로 봐? 부동산. 그렇게 등기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빌려주고 제공해주고 대가받는 것도 뭐다?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 얘기고 신경 안 쓰고 보세요. 3번째는 광업권자,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 광업권자. 그리고 조광권자는 뭐예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 들어가서 대신 캐낼 수 있는 권리, 요게 조광권이고 원래 캐낼 수 있는 전체적인 원래 기술 권리는 광업권이고. 예, 그래서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라고 그래. 전문적인 캐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술이나 권리 등을 한꺼번에 다 뭐하고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에서도. 이렇게 세법에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1번하고 기역, 니은, 디귿 요거만 이해하면 된다. 이해가세요? 이것이 부동산 무슨 소득? 임대업의 소득이다. 여기서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 대여는 임대업에서 뭐한다? 제외됐어. 됐어요? 자,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에 뭐가 있느냐?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 임대소득. 여러분 비과세 임대소득은 뭐냐? 이렇게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 있죠? 소득이 있지만 세금은 내지 마라. 이게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전답이에요.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건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여기 보세요. 전답, 농지죠. 농지를 이 얘기해요.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를 여러분한테 빌려줬어요.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빌려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있어. 정상이죠. 그래서 내가 대가 받으면 나는 세금 안 내. 비과세. 그런데 농지를 빌려줬는데 임차인인 여러분이 겨울에 그거 농사 짓지 않고 스케이트 장사한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농지 빌려가지고 수영 장사한다. 원래의 용도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 받죠. 나 그거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전담 농지를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금 낼 수도 있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떤 게 비과세라고요? 농지를 빌려줬는데 정상적으로 거기서 여러분이 뭐하고 있어? 농사 짓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건 비과세다.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효율적이죠? 예. 그리고 근데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 지금까지 물어보는 건 2번이에요. 2번. 우리나라의 한 가족이, 한 세대가 우리나라에 주택 몇 개 딱 하나, 1주택 소유자의 뭐 주택임대소득 한 개 주택 소유자예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 한 가족이.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해? 임대,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 이거지. 아니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몇 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딱 몇 개야. 하나인데 가족은 어디 가서 살고 임대 월세를 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 사람마다 틀리죠? 아, 주택 하나인데 월세, 임대사업에서 월세 받고 나는 부모님 집에 가서 얹혀 살 수도 있고 더 싼 데 가서 임대로 살든 전세로 살든 살 수 있잖아.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글자 그대로야.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하나야. 근데 무슨 사업을 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세금 내지 마라 얘기. 이해가세요? 그런데 하나라도 호화스러운 고가주택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무슨 주택? 고가주택 있죠? 고가주택하고 또 하나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있죠? 요거는 뭐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다. 고가주택은요. 공시가격 얼마? 12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 이거 작년까지는 9억이었었어요. 올해부터 12억으로 개정이 됐다.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건 세금 내라. 그럼 고가주택이 아니거나 또 하나는 뭐?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과세한다 이거지. 고가주택 과세하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주택 가지고 월세 받고 있어요. 무조건 세금 내야 돼. 비과세 혜택 안 줘요? 우리나라 안에서 주택 몇 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한다. 그럴 때 고가주택이 아니면 세금 내지 마라 이 얘기. 하나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주택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에 주택이 10개가 있다? 미국에 주택 몇 개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우리나라에는 주택이 하나도 없어. 우리 세법은 여러분을 무주택자로 보는 거예요. 불쌍한 무주택자. 우리나라만 따지는 거예요. 예? 외국건 1세대 그런 거 없다니까? 외국건 무조건 세금 내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주택 몇 개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뭐다? 비과세. 외국에 있는 건 무조건 세금 내야 돼. 그거는 일도 혜택이 없다. 그래서 1세대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거나 외국의 주택 소유하고 있는 건 고가주택인, 요 고가주택은 과세하고 외국도 과세한다. 그러면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비과세. 그럼 여기서 우리 소득세법에 고가주택은요, 고가주택은 두 군데 나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무슨 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양도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에서도 고가주택이라는 게 나오고 임대소득에서도 고가주택이 나와요. 고가가 뭐야? 가격이 뭐한 거? 높은 거, 비싼 거죠. 그래서 이 고가주택은 여기 첫 번째 무슨 소득? 임대소득은 주택을 파는 게 아니니까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없지. 안 팔았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뭐예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와 같은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 가격. 5월 달에 고시가 되죠? 그 고시된 가격이 기준시가예요. 그것이 얼마? 12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는 뭐예요?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뭐가 나와? 실거래 가격. 실제로 거래한 가격, 파는 가격, 매매 가격. 그게 얼마? 12억 초과. 작년까지는 9억, 12억 그랬는데 헷갈리니까 이제는 올해부터는 다 통일했다. 전부 다 얼마? 12억. 다만 임대소득은 매매한 것이 아니니까, 매매 가격이 없으니까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실거래 가격, 얼마에 팔았느냐, 그 가격이 얼마? 12억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다.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공부할 때, 나는요 50대 이상 되신 분만, 50대 이상 되신 분만 들어봐. 50대 안 된 사람은 눈길도 주지 마. 다 외워야 돼. 50대 이상이 된 사람은 그냥 아쉬운 대로,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든 임대소득이든 고가주택은 뭐 한다? 이것만 알면 되겠지. 예?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은 무조건 뭐야? 과세, 비과세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50대가 안 됐으면 다 외우고, 50대가 된 분은 아쉬운 대로 고가주택은 그냥 양도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이 숫자 계산해야죠. 예, 그럴 때 이 중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주택 숫자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주택 임대소득에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주택이 하나로 보느냐 두 개로 보느냐, 이거 숫자 계산할 때 임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봅니다. 여러분 교재 394페이지 박스에 있고 요약집은 72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무슨 주택이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봐줘.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그거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을 부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예외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하나인데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다가구 주택인데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구분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연립주택과 같이 등기가 된 게 있어요. 일부 이렇게 따로따로 뭐가 되어 있으면, 예? 구분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각각 주택으로 본다 얘기예요. 그럼 10개 다가구 주택을 구분등기해 놨다. 그러면 주택 몇 개로 봐? 10개. 근데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단서 없이 여기까지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몇 개? 하나로 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동소유주택 있죠? 주택을 여러 사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 주택으로 보느냐? 각각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에요. 이때는 지분이 무한 자, 가장 큰 자 소유로 보겠다. 공동소유, 부부든 남이든 간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사업하겠다. 그럴 때는 누구?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면 60% 40%라면 40%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원래는 각각 주택으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임대소득에서는 지분이 가장 무한 자, 큰 자. 그런데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가장 큰 사람이 왜 두 사람 이상이야? 50대 50, 50% 50, 그럼 둘이잖아. 예? 균등. 그럴 때는 각각 소유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면, 선택하면 한 사람으로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만 보세요. 지분이 무한 자,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만 가로 안에 가장 큰 자가 몇 사람? 두 사람 이상인 경우는 그 중에 합의를 해서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자, 다만 여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로 계산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주택을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하고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얘가 60%야. 얘가 지분이 몇 프로? 자,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죠. 그럼 누구 주택으로 봐야 돼? 예? 얘가 크니까 갑의 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얘는 지분이 적으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지? 그럼 얘는 별도로 얘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몇 프로? 40%만 가지고 있죠. 이건 주택으로 안 보니까 얘는 그냥 뭘로 봐?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 얘기죠 지금? 예, 그런데 이 공동소유주택에 지분이 적어도 특별한 경우 얘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지분 얘가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임대료가 나오면 6대4로 나눌 거 아니야. 예? 임대소득이 나면 비율대로 나눠야죠. 근데 얘가 40%잖아. 40%인데 갖는 게 얼마? 연간 600만 원 포함하면 이상이면 얘는 지분이 적죠. 아, 그래도 얘도 주택으로 보겠다. 지분이 적어도 주택수에 포함. 이해가세요? 공동소유인데 몇 프로 이상이면 지분이 적어도 연간 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준시가 12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이 몇 프로? 30% 초과. 이 주택이 기준시가 있죠? 기준시가가 12억을 부한다? 초과. 이런 주택에 얘가 지분이 적어. 몇 프로야 지금? 40%. 30% 초과해 있죠? 얘도 주택세에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지분이 적어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기 지분만큼의 소득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분이 적어도 30% 그런 거 따지지 않고 6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주택수에 포함시켜. 그러면 600만 원은 안 돼. 안 되는데 지분을 몇 프로? 30%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3번. 여러분 임차 또는 전세받는 주택 있죠? 그래서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여러분 전대하거나 뭐라고요? 전전세하는 경우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자의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주택을 전전세 하잖아요. 그럼 본인 소유 주택수에 계산하겠다 이거야. 주택수에 포함시켜. 내 주택이 아닌데도 전전세나 전대를 하면 본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몇 개야? 하나. 그런데 12억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해? 임대 사업을 해도 비과세죠? 하나니까 비과세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주택에 전세 계약 체결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 줬어요. 그거 내 거 아니죠? 내 주택세 포함시켜라. 그럼 나는 주택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니까 원래 비과세 받을 것도 못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남의 주택인데 본인이 뭐를 하면 전대를 하거나 전전세를 하게 되면 본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전전세 하거나 전대하는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대는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원래 주택수에 포함. 이해가세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내가 임차인이죠. 그리고 그 주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전대죠. 그럼 내 주택으로 보겠다. 됐어요? 또 마지막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부죠.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다. 이럴 때는 뭐야?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그럴 때는 뭐 한다? 각각 소유하고 있어도 합산한다. 그럼 남편도 주택 하나 있고 부인도 주택 하나 있어요. 근데 남편 주택은 가족이 살아. 그리고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을 하네. 그럼 부인의 입장에서는 주택 몇 개요? 하나죠. 근데 주택세 계산할 때는 부부는 합쳐. 그럼 한 세대의 주택이 몇 개야? 2개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해가세요?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려운 게 요거 2번인데 2번은 요거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무한자, 큰 자 소유. 그죠? 다가구 주택은 주택 몇 개로 봐라? 하나로 봐라. 그리고 여기 남의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본인 소유 주택수 계산해 보한다. 포함. 남편도 주택 있고 부인도 주택 있어. 합쳐서 계산하라. 주택수. 합쳐서 소득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계산을 하되 남편도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부인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없다. 합쳐라 그러니까 남편 주택, 부인 주택 합쳐가지고 세금 계산하라 아니지. 소득세는 각각 계산한다니까. 각각 계산하는데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거 숫자 계산할 때만 합쳐서 주택수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결론은 남편도 주택 있고 부인도 주택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하나 보여. 그러면 임대 여기서 요건 보실 필요 없고 다음 이번에는 소득금액 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394페이지 394페이지 요약집은 72페이지 여러분 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임대소득 여기 보세요. 원래 총수익금액 있죠. 우리는 시험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34회 시험에서 33회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세무사가 해야 될 부분을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문제 주제 파악하는데도 1분이 넘어. 그런 건 풀지 말라고 대놓은 거지. 예, 그 출제된 교수는 아주 욕 지지게 먹은 거야. 아주 교수가 아니라 세무사가 출제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 요즘은요. 시험 문제 잘못 출제하면 신상이 다 털려서 거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위험부담. 그런데 꼭 저 교수들은 그런 건 이제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위험부담을 없이 그냥 평범하게 가는데 요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세무사, 공인회계사 얘네들은 개인 사업이니까 어디 소속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튀는 게 많아요. 실무적으로. 왜? 짜증나잖아. 걔네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30만이 넘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세법 공부하잖아. 세법 공부 안 했으면 부동산 팔아도 양도소득세 지네들한테 맡길 거 아니야. 양도세 계산해달라고.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계산할 줄 알아. 세무사한테 안 가. 요즘 그리고 인터넷에 셀프라고 해가지고 딱 매매 가격, 취득 가격 딱 넣으면 계산이 쭉 나오죠. 인터넷에.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밥그릇이 그만큼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계산 문제는 안 나왔었는데 33회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냥 개념만 보세요. 총 수입은 들어온 거죠. 임대 사업하면서 총 들어온 거. 그럼 총 수입 금액이 뭐냐? 거기에는 연간 임대료 월세 받은 거. 1년 동안에 월세 받은 거 연간 임대료. 거기다가 뭐 간주 임대료. 우리가 공부할 건 이거예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임대료로 간주한다. 임대료로 본다. 이 얘기는 뭐야? 임대료 받은 건 아니야. 월세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 임대료. 그게 무슨 말이냐? 개념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보증금 있죠?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뭐하면 예금하면 뭐부터? 이자 붙죠? 이자 정도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 임대료. 이해가세요? 전세 보증금은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나오죠? 이자 정도는 월세로 보겠다. 그게 간주 임대료. 요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중요합니다. 이따 할 거고. 그리고 관리비 수입이 뭐예요? 여러분 저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였지만 규모가 큰 거 있죠. 이 상가 같은 경우도 관리비 임대료 말고 평당 관리비 있잖아요. 주차장도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사용하고 그러니까 관리비 있죠. 평당 관리비 뭐 한 평에 뭐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 이런 관리비 있으면 관리비 수입 있죠. 임대사업자는 세입자들한테 관리비
받았어요. 관리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공공요금이니까 받은 거에서 내야 되니까 그거 빼고 남는 금액 있죠. 청소비 같은 걸로 받은 거 그건 수익이야. 총수익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험 차익, 보험금 받아서 이익 받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표현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출입이 많잖아요. 화재 위험이 많죠. 법에 따라 강제로 뭐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돼.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조기에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고의성이 없으면 보험금 받겠죠. 그래서 보험금 1억 받았다고 그래봐. 근데 1억 받은 거 가지고 피해본 불에 탄 거 복구해야 될 거 아니야. 복구하는 비용이 8천만 원 들어갔어요. 얼마 받아서? 1억 받아서 얼마 지출했어? 그럼 남는 거 얼마? 2천만 원 남았죠? 그 세금 내야 돼. 수익으로 보겠다. 그게 뭐야? 보험 차익이야. 그래서 보험금 1억 받았으면 지출 얼마 잡아야 돼? 1억 잡아야지 부풀려서. 아 줄이면 예? 그거 빼고 나머지는 여기로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뭐가 많아져? 수익 금액이 많아지니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런 건 웬만하면 비용 처리를 다 지출로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거 합친 게 뭐예요? 총 수익 금액. 여기에서 들어간 뭐가 있어요? 비용. 여러분 관리실에 직원들 고정비 월급 줘야죠. 청소비 같은 거 나갈 거 아니야. 이런 비용,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걸 빼요. 빼서 나온 게 보다 소득 금액이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총수익 금액 있죠? 요건데 우리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 임대료는 1년 동안에 뭐 한 거 부동산 받고 받은 선세금이 뭐예요? 미리 돈 받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은 선세금 미리 받은 거를 계약 기간으로 나눠라. 월수로 나눠서 계산하겠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런 건 우리 공부할 거 아니에요. 다음 이번에는 뭐 간주임대료 이거 중요하다. 무슨 임대료? 간주임대료. 여러분 임대는 두 가지예요. 상가 임대사업도 있고 주택 임대사업도 있죠. 그런데 돈 많은 개인이 뭘 사서 주택을 사서 전세 월세를 주면 빌라왕 빼고 그런 놈들 빼놓고 주택을 사서 전세 월세 정상적으로 주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죠. 원래는 그거 누가 해야 돼? 국가가 해야 돼. 근데 누가 하는 거야 지금? 개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면에 기여도가 있죠.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한테는 웬만하면 세금부담을 좀 줄여줄 테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주택을 사서 뭐하라? 전세 월세 임대사업을 하라. 장려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간주 임대료는요. 상가 임대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일도 혜택이 없어. 그건 기여도 없으니까.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무조건 계산해. 첫 번째 뭐 일반 그러면 상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가 등의 임대 사업하는 여러분 임대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이 달라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부동산이 있는 곳에 세무서 가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제주도에 상가 있으면 제주도 가서 해야 돼. 관할 세무서. 근데 주택은 하면 어떻게 돼? 주택은 여러분 주택 가지고 무슨 사업 하려면 임대 사업 하려면 김포에 있으면 김포시청 가서 나 요 주택 가지고 무슨 사업 할 거야? 임대 사업 할 거야 라고 등록해야 돼. 신고죠. 이해가죠? 필증 받아. 그리고 이제 또 어디 가? 또 가야 돼. 어디? 세무서. 세무서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 과세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해가세요? 그래야 임대사업하는 걸로 인정이 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김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10군데가 다 있네 주택이. 아까 상가는 어디 가서 하라고요? 상가 부동산 있는 곳에 가야죠. 상가 10개가 있는데 있는 데 가서 해야 돼. 근데 주택은 소유자의 주소지야.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기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 물론 시청 구청 가서 등록도 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상가 등은요. 부동산 뭐하고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받은 거 있죠. 여러분 월세도 보증금 있잖아. 전세 보증금 있죠. 합쳐라 이거지. 그거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일도 없어. 다 혜택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물어보는 건 주택이지.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여도를 감안해서 주택 2개 가지고 하는 건 계산 안 해. 몇 주택 이상? 핵심이 그거예요. 3주택 소유자. 주택 몇 개? 3개 이상 가지고 그것도 보증금 한 개가 얼마? 3억을 구할 때
초과할 때, 33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33 초과예요.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합계 3억을 부과할 때 초과. 여러분, 강남에 주택 2개 가지고 있어요. 몇 개? 2개. 근데 전세를 줬더니 전세가 30억이래? 그럼 2개면 얼마? 60억. 60억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꽤 붙죠? 그 사람은 임대소득 내고 싶어, 사정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법에는 못 내네. 왜? 전세니까 월세가 없어. 월세가 없잖아. 그럼 뭐 계산해야 돼? 간주? 임대료 몇 주택? 3주택부터라니까? 주택 몇 개는? 2개는? 월세도 없으니까 세금 못 내지. 내고 싶어도 못 내. 그러니까 똘똘한 거 2개.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 이게 충족돼야 돼, 둘 다. 주택은 2개인데 50억이다, 안 돼. 주택 몇 개, 3개인데 보증금 합계가 2억이야, 그러면 안 돼. 둘 다 충족하라. 그랬을 때 무슨 임대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한 줄.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얼마? 3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뭐 계산한다?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3번 관리비 수입은 아까 얘기했죠. 평당 관리비 받는 것 중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거 뭐하고 빼고 남는 게 관리비 수입이다. 그죠? 예, 우리가 공부할 거 아니고. 네 번째 뭐 있어요? 보험 차익.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았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손실 부분 복구해서 복구하고 남는 금액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보험 차익. 그것도 소득세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총 수익금액. 여기서 벌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경비 있죠. 자, 이 필요경비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자, 총 수익금액의 필요경비를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줘. 증빙자료 없어도 그냥 몇 프로? 60%.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 몇 프로만? 50%만. 요거 계산해서 1억이라고 해봐, 1년 동안에. 예?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여기서 몇 프로? 60%. 6천만 원 빼. 그럼 나머지 얼마? 4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거지.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임대소득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잠시 요 시간 잠깐 쉬었다 가는데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서 기억할 건 뭐다? 첫 번째, 임대소득의 범위 있었죠. 예, 부동산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소득이죠. 그리고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라고 그랬죠. 그리고 광고용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고 대가받는 것도 임대소득. 다른 사람이 대출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대가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가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장소를 빌려주고 대가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죠. 그런데 임대소득의 비과세 하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죠.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예요. 근데 고가주택은 과세죠. 또 외국에 있는 건 무조건 과세죠. 이때 고가주택은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억할 건 간주 임대료 계산 있죠? 예,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는 몇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겠다. 그럼 간주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